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네, 문학작품과 글 읽기 세 번째. 네, 사실 첫 번째 시리즈의 세 번째 영상이죠. 네, 먼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갈게요. 네, 그 다음 그 동영상 설명 아래쪽에 보시면 이 교재 다운로드 받는 곳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번 그 동영상을 갖다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 영상부터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공부가 훨씬 더 잘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 복습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일단 문학작품과 글의 본질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메시지 전달 수단이라고 그랬었죠. 그쵸? 예. 그 다음 문학작품과 글의 본질이 메시지 전달 수단이라면 그것을 읽는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메시지 파악이 보기만 하면, 읽어내기만 하면 바로 모든 것이 100% 이해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것 이외에도 그 글을 읽으면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총 3가지였다 이랬죠. 첫째, 상황 맥락이었고요. 그쵸? 예. 이 안에는 글, 즉 이 상황에는 글 자체에서 서술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글 바깥쪽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 화자, 즉 말하는 화자는 누구냐? 듣는 청자는 누구냐? 또는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 행위를 당하는 객체는 누구냐? 챙겨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화자가 또는 주체가 청자나 객체에게 의도하는 반응, 그쵸? 예. 그 다음 또 청자는 그 화자의 또는 객체는 주체의 행위를 또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요런 걸 챙겨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요런 걸 갖다가 종합을 해 가지고서 이제 메시지를 파악하는데 역시 또 읽으면 그냥 되느냐? 아니지요. 나름 방법이 있었다 이랬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 자,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 첫 번째, 바로 언어적인 맥락, 단순 문맥이라고도 하는데 앞뒤에 쓰여져 있는 표현을 읽어보고서 하나하나 그 의미들을 갖다 추출해서 아,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구나, 이런 정보가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로 안 될 때, 이것만으로 안 될 때, 즉 단순 문맥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요걸 갖다가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렇죠? 원형적 심상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본론, 바로 세 번째 방법이 들어갑니다. 요게 뭐냐면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 수업 시간에 학교든 학원이든 어떤 문학작품 들어가기 전에 작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또 시대에 대해서 잔뜩 이야기를 갖다 먼저 깔아주잖아, 그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시대 배경이라든가 작가의 삶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작품의 의미를 좀 더 깊이 풍부하게 읽어내보자,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왜냐하면 작품 하나만 그냥 읽고 공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깔려있는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요것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 공부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그리고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또는 어떤 과학기술 분야, 예술 분야 이런 것들까지도 총망라가 돼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할 그 작품, 또 우리가 읽어야 할 글, 여기에 배경지식으로 작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많이 읽은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준이 높아진다, 넓어진다, 깊어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자, 그러면 준비된 교재의 그 예제를 한번 보자고요. 제가 일제시대 때 작가죠, 이상이라는 천재 작가의 날개라는 작품을 갖고 왔어요. 요 앞에 2개의 동영상에서는 시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한번 산문, 즉 소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네, 공부를 해보자고요. 보십시다. 이상의 날개. 참, 잠깐 동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한번 그 지문을 한번 쭉 읽어 한번 보세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동영상 스톱 시켜놓고. 예. 다 읽으셨습니까? 예. 그럼 한번 봅시다.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대충 뭐 알 듯 모를 듯. 그래, 물론 한글로 쓰여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읽을 수는 있었어. 그렇죠? 네. 이 작품은 말입니다. 이상의 생애를 좀 알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이상의 생애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읽어보면 뭐 이상한 사람, 거의 정신병자 같은 이상한 사람 이야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렇다고 이상 선생이 정신병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작품은요, 이상의 자서전적 소설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작품을 보면 작품의 의미가 10분의 1도 채 다가오지 않습니다. 보십시다. 네. 뭐냐면 이상의 본명 김혜경이라는 양반이에요. 성이 김씨입니다. 근데 왜 이상이냐? 얘기가 좀 길어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은 원래 문학 전공자가 아니었어요. 문학 전공자가 아니라 오히려 건축학도였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대단했어요. 네. 학생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총독부에서 건축 설계 공모를 했는데 그 공모전에서 2작품이나 입선을 했단 말이야. 대단하죠? 학생 신분인데?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건물이 제가 선생님이 재수할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건물이 서 있었어요. 물론 재개발하면서 이제 없어졌지만 좀 아깝긴 합니다. 제가 다니던 그 재수학원 앞길 가던 과중에 그 도중에 그 건물이 서 있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이 설계한 건물이야 하면서 이제 지나간 기억이 있거든요. 예. 서대문 쪽에 있어요. 서울 서대문 쪽에 있었습니다. 자,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어쨌든 건축학도였는데 말입니다. 네. 이 사람이 그 2년에 즉 공모전에 당선된 2년으로 그 총독부 건축기사로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계, 감리도 하고 뭐도 하고 했겠지. 감독도 하고. 그런데 인부들이 자, 본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혜경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당시 사람을 부르는 호칭 자체가 김상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일본인 노무자들이 이상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나중에 결국 이상을 내 필명으로 삼아야겠다. 왜냐면 자기 본질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존재로 그 일본인들은 파악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죠? 풍자적인 필명이었죠. 여하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좀 흘러 월급 받아먹고 편하게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우리 식민지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야.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그만두고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총독부에서는 회유 작업이 들어가는 거지. 야, 우리랑 같이 일하면 너 한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나름 갈등을 하다가 그리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을 하게 되죠. 그 문학을 처음 이제 하게 되면서 발표한 작품이 오감도라는 시였는데요. 거기도 또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지금 오감도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삶을 살았던 양반이란 말이야. 이 이상의 그 날개에서 그 날개 줄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아내에게 빌붙어 사는 백수 건달이죠. 그쵸? 근데 건달이라고 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일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 그냥 방구석에 이부자리 깔고 누워가지고서는 세월만 죽이고 있는 거의 lumpen이었습니다. 실업자. 거의 은둔형 외톨이였죠. 그리고 아내가 살짝 외출을 하면 아내 방으로 가가지고 화장품 뚜껑 가지고 놀고 또는 돋보기를 가지고 햇빛 뜨는데 거기 돋보기를 가지고서 초점을 모아가지고 휴지나 태우고 뭐 이러면서 세월을 죽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 한번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밖으로 외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비를 쫄딱 맞았네. 온 몸이 젖어가지고서는 텀벙텀벙 집으로 들어와서 방문을 벌컥 여니까 아내가 돈을 벌고 있었어. 이 아내가 하는 아내의 직업은 뭐였냐면 창녀였거든요. 돈 받고 몸 파는 거죠. 그래 돈 버는 그 현장을 딱 본 거야.
보통 사람 같았으면 꼭지가 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못 본 듯이 자기 방으로 벌컥 들어갑니다. 그리고 끙끙 앓죠. 자, 여기서의 그 상징 의미 바로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본 거야. 그렇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고 밖에서 비 쫄딱 맞고 와가지고 감기가 걸려 끙끙 앓거든요. 바로 요 장면. 거기서 우리 조선 총독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내입니다. 아까 건축기사로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일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그죠? 바로 그 주인공 아내가 바로 총독부를 상징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 가는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관심도 없었다니까. 네. 그러고 감기 걸려가지고 끙끙 앓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 일을 그만둘까 건축기사 일을 그만둘까 갈등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옵니다. 와가지고서는 감기약을 먹어야지 하면서 약을 주는데 이상하게 그 약만 먹으면 졸려요. 그리고 잡니다. 내리 잡니다. 네. 그런데요. 그 약이 결국 뭐였겠어? 회유책을 상징하는 거고 식민지 교육을 상징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먹으면 그걸 먹으면 자.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약이 어떤 약인지 본질을 깨닫는 거야. 감기약인 줄 알고 먹었던 그 약이 결국에는 뭐였습니까? 수면제였죠. 그래가지고 아내는 나한테 왜 수면제를 먹어야 했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면서 집을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스콧이라고 하는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가서 날 잡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결국 그 작품이 자기가 일제 총독부에서 건축기사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문학을 하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줄거리만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요 부분은 바로 선생님이 교재로 지금 만들어드린 요 부분은 발단 부분이거든요. 이 발단 부분부터 어마어마한 상징 의미가 개입이 돼 있어요.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요. 봅시다. 제 첫 줄 갑니다.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박제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아니죠. 죽은 생물을 약품 처리해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본질이. 그죠? 근데 봐봐.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겁니다. 결국. 공부는 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존재. 사는 게 아닌 바로 그런 존재. 그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 일제 통치기간의 이제 식민지 청년의 입장이죠. 아시오 나는 유쾌하오. 이거 반어죠. 이 상황이 무슨 유쾌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유쾌하다는 거야?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자,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연애는 하고 사네. 결혼 생활은 하고 있단 말이야. 그지요? 네. 요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요.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동물적인 삶 연애. 그지? 네. 동물적인 삶에서 만족하고 이걸 유쾌해하고 있구나. 뭐 요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첫 줄부터 이게 상징이고 풍자입니다. 그 다음 자기 동네 묘사를 하는데 보세요. 그 33번지라는 것이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 유곽이 바로 어떤 동네냐면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들, 즉 창녀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바로 유곽입니다. 영업소죠, 한마디로. 네.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사실 유곽이지 뭐.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늘어서서 창과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요건 뭔 소리일까요? 여기 한번 보십시다. 거기 지금 번지수가 33번지야. 아무 느낌이 없죠. 33번지. 이게 옛날 표현이라 그래요.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이 33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읽은 삼삼하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어떨 때 쓰느냐? 뭔가 좋아 보일 때, 멋있어 보일 때, 괜찮을 때. 요새 학생들은 뭐라 그러니? 아, 개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죠? 뭐 짱이다. 헐. 이러기도 하고. 그치? 네.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와, 삼삼한걸? 이런 표현을 썼었다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됐죠? 네. 그러면 여기서 33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야? 좋아 보이는 동네라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 33번지라는 것이 무슨 말이야?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좋아 보이기까지 하는 그 동네. 근데 구조가 흡사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다? 유곽 별로 안 좋은 동네거든요. 예. 청소년 출입 금지 구역이야, 이 동네는. 그치? 거기다가 그 뒷줄 보세요, 이제. 아, 참, 그 삼삼하다라는 표현을 요새는 거의 안 씁니다. 가끔 가다가 어머님들께서 요리하시다가 간을 볼 때 좀 삼삼한 걸 이런 표현으로는 써요. 그죠? 근데 지금 좋아 보인다 할 때 삼삼하다 그런 식으로는 안 쓰죠. 근데 저희 세대 위로 그 삼삼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고. 그 다음 셋째 줄 보세요. 한 번지에 18가구가 쭉 어깨를 맞대고 들어서서 18 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이건 욕설이야. 그치? 그럼 앞에 33번지하고 이 18가구하고 조합을 하면 어떻게 돼? 겉으로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동네인데 이거 한꺼풀 딱 들쳐서 본질을 보면 욕 나오는 동네라는 얘기지. 이건 안 좋은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삶들을 살고 있느냐? 창호가 똑같고 아궁이 모양이 똑같다. 전부 다 획일적인 삶들을 살고 있어. 똑같이. 게다가 각 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꽃과 같이 젊다. 이게 죽을 날 기다리면서 오늘 내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아니고 젊은 것들이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야. 젊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왜 이렇게 안 좋게 안 좋은 모습으로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살고 있니? 그런데 아직 안 좋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죠? 뒤에 보세요. 해가 들지 않는다. 해가 들지 않으면 어둡다는 얘기죠. 암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해가 드는 것을 그들이 모른 채 하는 까닭이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의반 타의반도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자의반 타의반도 아니고 해가 못 뜨는 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드는 걸 막아버렸어. 보세요. 턱살 밑에다 철줄을 매고 얼룩진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미닫이에 해가 드는 것을 막아버린다. 이부자리가 얼룩진다는 것은 이제 뭐 대충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얼룩이 지겠죠. 하여간 그 뒤에 이부자리를 널어 말린다는 핑계로.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뭐야? 자기네들이 했던 안 좋은 짓거리를 나름 희석시키고 그 다음 다시는 안 할 것처럼, 그죠? 예, 이부자리를 갖다가 널어 말리는데 그걸로 햇빛을 막아버리는 거죠. 스스로 암담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안 해야 되는데. 침침한 방 안에서 낮잠들을 잔다. 아, 낮에 왜 자? 그쵸? 밝은 대명천지에 뭐 해야지? 일해야지. 그것도 정상적인 일.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죠? 사회를 발전시키고, 자아개발을 하고, 그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야. 그들은 밤에는 잠을 자지 않나? 알 수 없다. 왜? 나는 밤이나 낮이나 잠만 자느라고. 더하네 이 사람은. 그쵸? 이 주인공은 더한 존재야. 왜? 약에 취해 있거든. 그런 것을 알 길이 없다. 33번지 18가구의 낮은 참 조용하다. 아쭈. 그러면 왜 삼삼해 보이겠어?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죠. 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제시대 그때 일본이 아니었으면 우리 근대화 안 됐어. 뭐 이런 소리. 맞아요. 시기적으로 일제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해방될 때까지 우리나라가 그 앞 시대보다는 문명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발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돼지를 키울 때 돼지에게 온갖 좋은 약초니 약재니 사료에다 섞어서 먹이는 이유는 뭐니? 돼지 좋으라고? 아니, 그걸 잡아먹는 사람이 좋으라고. 그죠? 일본 애들이 우리를 왜 발전을 시켰겠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야. 지네들 수탈해 먹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을 시킨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잠시 좋아 보인단 말이야. 근대화 되어 가는 모습을 보인단 얘기지. 바로 뭐 삼삼해 보여. 그런데 딱 들춰보니까 이거는 욕 나오는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하, 그렇구나.
그런데 이 주인공은 그것도 모르고 자고 있어. 주인공 옆에 같은 이웃들은 역시 안 좋은 짓거리들을 하면서 온 세상에서 지네만 잘난 것처럼 밤에, 깜깜한 밤에, 대명천지가 아니라 암담한 시절에 안 좋은 방식으로,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젊은 것들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거 조선의 현실을 그대로 비판을 하는 풍자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해하겠죠? 세 번째 문단도 좀 보시면, 조용한 것은 나뿐이다. 어둑어둑하면 그들은 이부자리를 걷어들인다. 전등불이 켜진, 왜 걷어들여? 그냥 장에다 넣으려고? 아니, 또 똑같은 일 또 하려고. 전등불이 켜진 뒤에 18가구는 낮보다 훨씬 화려하다. 이거 봐. 대명천지에 발전적인 일은 안 하고 오히려 깜깜한 밤에 안 좋은 일들만 저지르고 있는 삶이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부분이. 자, 여기에서 우리 바로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그 작품의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고 넓어질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자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까지 뭡니까? 처음에 일단 제일 먼저 어떤 작품, 처음 보는 작품을 봤을 때 일단 단순 문맥 가지고 의미를 추출해내고, 그 다음 그걸로 좀 안 될 때 혹시 하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들을 갖다 이용을 해가지고서 또 의미를 찾아보고,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면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작용을 시켜서, 그쵸? 예, 적용을 시켜가지고서 그 지문을 또는 작품을 읽어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고수들은요 이거 단계별로 안 가요.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들어가지. 그지? 예. 여러분들도 이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요. 바로 이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까지 해서 문학작품 감상의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이 영상을 갖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 앞에 미리 올려둔, 앞에서 올려둔 그 2개의 영상도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훨씬 그 이해도가 높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는 제가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번에는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참 한 가지 또 부탁드려야지. 이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